미국의 국가 채무가 드디어 49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매년 약 120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만 감당하고 있는데 이자만 내는 겁니다. 원금 상환이나 빚을 줄이는 건 전혀 아니죠. 이자 비용이 42조 원이 넘고 이 수치는 국방 예산보다 많고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보다도 크며 모든 재량 지출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이미 발행된 미 국채 49조 원이 만기되어 재차 금융권에 재대출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채권은 금리가 0%에서 2% 사이일 때 발행된 것인데 지금은 4%에서 5% 사이의 금리로 재융자되고 있습니다. 재융자가 완료되면 연간 이자 비용은 102조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게 되죠. 결국 연간 이자 비용만으로도 2조 원이 넘게 되며 이는 전체 세수의 35%가 순수하게 이자 지급에 쓰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49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갚는 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지, 지금 이 속도가 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채무 폭탄이 터지면 당신의 저축과 직장,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빚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약도 효과 없고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남는데 바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긴축 정책 아우토리티,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선택했고 화폐를 찍는 프린터는 가열되고 있으며 당신의 재산은 곧 화폐 가치가 떨어져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왜 가속화가 불가피한지 설명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980년 미국의 국가 채무부터 살펴보죠. 그때는 채무가 40억 달러였고 1조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로 관리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후 40년 동안 두 정당이 반복해서 재정 책임을 방기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냉전을 이기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늘렸고 세금 감면으로 세수는 줄어들었죠. 그 결과 채무는 40억 달러에서 2조 8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맞았고 빚이 5,700억 달러까지 느리게 늘었으며 빌 클린턴 정부는 잠시 예산 균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조지 부시 행정부는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면서 전쟁 비용이 늘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2조 달러 넘게 들었으며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파트, 디어도 엄청난 부채를 더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으로 70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연준의 여러 긴급 정책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2008년 채무는 2조 조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대에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 전쟁 비용, 세금 감면이 계속되면서 채무는 2조 3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코비드로 인한 긴급 지출과 경기 부양책, 실업수당, PPP 대출, 직접 지급, 인프라 법안,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 방위비 증가가 겹치면서 채무는 4조 3천억 달러를 넘기게 되었고 2026년 초에는 4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금리 환경입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사실상 금리를 0%에서 2% 초반 수준에 유지했어요. 1년 넘게 연준은 금리를 0%에서 0.25% 사이로 묶어두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거의 무이자로 4조 달러 넘는 채권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약 2%였어요. 그런데 2022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연준이 강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만에 0%에서 5% 오반 퍼센트까지 급등했죠. 이것이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까지 쌓인 채권은 2%에서 2% 초반대에 발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4%에서 5% 오반 퍼센트로 재융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미 정부는 4조 달러의 채무를 재융자해야 하는데 그중 오래된 평균 금리인 2%에서 새로 융자하는 금리인 5% 오반 퍼센트로 재조달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이 재융자될 때 연간 이자 비용은 기존의 120억 달러에서 5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즉 재융자만으로도 연간 이자 비용이 520억 달러, 즉 2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 폭탄의 수학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2조 달러가 넘는 새 빚을 내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존 채무를 더 높은 이자로 재융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무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에는 이자 지출이 1조 달러, 2조 200조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에는 거의 2조 달러, 2030년에는 3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연간 이자 비용만으로 2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예상 연방 세입의 42%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방이나 복지, 인프라 예산이 아닌 순수하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만 쓰이게 되는 셈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미국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산 흑자가 나야 하는데 미국은 지난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흑자를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연방 세수는 대략 4,900조 달러, 지출은 7,200조 달러, 적자는 2,300조 달러입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데 흑자를 내서 빚을 갚는 건 꿈도 꾸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재정을 균형 맞춰서 빚을 갚는 게 가능할까요? 숫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2,300조 달러 적자를 없애려면 지출을 2,300조 달러만큼 줄이거나 세입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요. 이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우선 강제 지출인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복지, 이자 비용 등 법적 의무가 있는 지출만 해도 4,600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삭감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하죠. 법적 의무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재원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2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 소득세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대략 4,200조 달러입니다. 이걸 2배로 늘리려면 세율을 거의 2배로 높여야 하고 법인세 수입도 500조 달러에서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부유세, 부가가치세, 각종 간접세를 모두 올린다 해도 이만큼 세금을 늘리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정치권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추거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흑자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GDP가 빚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는데요. 한번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는 약 29조 달러, 부채 비율은 434%입니다. 부채 비율을 개선하려면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미국의 GDP는 연평균 2에서 3% 정도 성장하는 반면 부채는 7에서 10%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채는 경제 성장보다 3배에서 5배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부채 비율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단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입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채무를 구조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이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1958년 러시아가 겪은 일과 유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디폴트는 핵폭탄 같은 위기입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고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미국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디폴트를 선언하면 달러의 지위는 즉시 흔들리게 됩니다.
국제 무역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데 달러가 신뢰를 잃으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지고 채권 금리는 15%, 20% 이상 치솟으며 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무원 임금이 밀리거나 연금이 끊기거나 군사 작전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 저축, 퇴직금, 모든 금융자산이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이는 곧 경제적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이론상 채무불이행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 채무불이행이 현실이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긴축 정책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감행하는 것인데요. 사회보장제도 급여를 30% 줄이고 건강보험은 40% 삭감한다든가 대부분의 연방기관을 없애거나 소득세를 50% 올리고 국방비를 60% 삭감하는 식이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이 강제한 구조조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정책은 결국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죠. 실업률은 치솟고 국내 총생산은 수축하며 세수는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채무 문제는 더 악화되고 상황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30%의 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결국 그리스식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불이행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긴축 정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죠. 연방준비제도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돈을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내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흔히 채무화 또는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돈을 디지털로 찍어내어 정부의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채를 2조 달러 어치 빌리려 하는데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매수자가 없을 경우 연준이 나서서 우리가 2조 달러 어치 국채를 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디지털상에서 2조 달러를 만들어내죠. 새로 생긴 돈으로 정부가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는 2조 달러를 손에 쥐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채무는 인쇄된 돈으로 갚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조 원이 생기면 돈의 양이 급증하고 같은 재화에 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셈이죠.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19년 4조 달러 수준이었지만 이 2022년 최고점에는 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5조 달러를 더 찍어낸 겁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9%까지 치솟았고 물가 상승률은 2020년보다 20%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쯤 줄어든 걸까요? 대략 20% 정도 구매력이 약화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이제 더 심각해질 조짐이 보입니다. 왜 지금 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시간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무의 소용돌이인데요. 1년째는 정부가 이익보다 훨씬 많은 적자를 기록하며 2조 달러를 빌립니다. 그럼 전체 채무는 39조 달러에 달하고 연간 이자 지출은 1조 2천억 달러를 넘게 되죠. 2년째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려고 또다시 2조 달러를 빌리고 이자도 1조 2천억 달러, 또다시 3조 2천억 달러를 차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는 42조 2천억 달러로 늘어나고 이자도 1조 4천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3년째는 1조 4천억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정부 운영비도 필요하니 또 3조 5천억 달러를 빌립니다. 결국 채무는 45조 7천억 달러까지 치솟고 이자도 1조 7천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자 지급 자체가 더 많은 차입을 부르고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매일 60억 달러씩 새로 빚을 지는 셈이죠. 3년 뒤에는 하루에 100억 달러, 5년 뒤에는 하루에 150억 달러를 새로 빚어내게 됩니다. 이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긴축 정책 또는 인플레이션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물 경제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되는데 지금과 같은 채무의 폭증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결국 돈을 더 찍어내는 것과 채무의 폭증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바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업들은 공장과 설비, 첨단 기술에 투자합니다. 노동자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민간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합니다. 이 채권을 사는 곳은 은행, 연금펀드, 보험사, 그리고 외국 정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저축, 즉 가용한 자본의 풀입니다. 정부가 2조 원을 빌려서 소비에 쓴다면 그만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100만 달러가 필요했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은행은 국채를 사느라 대출 대신 채권을 구입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스타트업은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식입니다. 확장하려던 기업이나 창업자는 자본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실물 경제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공황배제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차입이 실질적으로 민간의 생산적 투자를 밀어내는 것이죠.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국채 이자가 오면 왜 위험이 높은 기업에 7%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할까요? 대부분은 무위험인 정부 채권을 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정부로 몰리게 되고 생산적인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업 투자가 줄고 생산성 향상도 둔화되며 임금 상승도 정체되고 GDP 성장률은 예전의 3, 4% 대신 겨우 2%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성장 자체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일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실질 임금도 2000년 이후로 정체 상태입니다. GDP 성장률은 예전의 평균 3% 대신 겨우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채는 결국 성장을 졸라매는 족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가혹하고 직설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39조 달러의 부채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세금 인상입니다. 누군가는 이 엄청난 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하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현재 연간 이자 지출은 1200억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이 수치는 2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돈은 결국 여러분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2030년에는 연방소득세의 42%가 이자 지급에 쓰이게 되고 이는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지, 인프라 건설, 국방 예산 등은 모두 뒷전이고 오로지 채권 보유자들, 이들 중에는 외국 정부와 부유한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쌓인 빚의 이자를 위해 일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서비스의 축소입니다. 이자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교육 예산은 삭감되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는 황폐화되며 참전용사복지와 연구개발 예산은 축소되고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프로그램들에 기여했지만 정작 정년이 되어 수령할 때는 이미 돈이 고갈되어 버린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저축을 파괴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채권 보유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돈 가치는 떨어지고 수십 년 동안 모은 저축은 점점 가치가 낮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달러를 저축했는데 연간 인플레이션이 10%씩 5년간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임금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밀어내면 기업들은 확장이나 고용을 할 수 없고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받는 돈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살림살이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도둑질입니다. 현재 세대는 소비를 하고 빚을 떠넘기며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경제적 짐을 지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면서 빚 상환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세금은 더 오르고 공공 서비스는 더 나빠지며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세대 간 도둑질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언제 본격적으로 닥칠지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와 역사적 패턴에 근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렇습니다. 22년에서 27년까지, 즉 이제부터 18개월에서 2년 정도 남았을 때 부채는 4조 원에서 42조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 지출은 1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고 재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엉망진창은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인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20년, 2028년, 그리고 앞으로 18, 36개월이 지나면 가속화 단계에 돌입한다. 이때 국가 채무는 45조 달러를 넘기고 이자 지급액은 1,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방 세수의 32%를 차지한다. 한 차례 주요 재무부 경매가 시장에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약화된다. 결국 금리는 6% 이상으로 치솟고 연준은 채권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이는 채무 통화화의 명확한 신호다. 2028년, 2030년, 그리고 3에서 5년이 지나면 위기 단계가 도래한다. 채무는 50조 달러에 근접하고 이자 지급액은 연간 2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는 세금 수입의 48% 이상이 이제 쓰이는 셈이다. 연준은 매년 3조 달러 이상을 찍어 재무부 채권을 매수하며 인플레이션은 다시 8%에서 10%까지 치솟는다. 실질 임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적 마비로 인해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으며 시장은 심각한 채무 불이행 또는 통화 위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2030년, 2035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구조 조정 단계로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첫째, 달러가 국제 준비 통화 지위를 잃거나 석유 거래가 위안화 또는 브릭스 통화로 전환되고 국제 무역이 달러를 떠나게 된다. 미국은 더 이상 돈을 찍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강제 긴축, 디폴트 또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현실화된다. 연준은 매년 5조 달러 이상을 찍어 채무를 화폐화하며 인플레이션은 15%에서 20%, 심지어 그 이상으로 치솟는다. 환율 위기, 자본 유출, 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 채무 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어떤 형태의 글로벌 협의체가 등장하여 채권국들, 중국, 일본 등 이 미국의 재정 정책에 조건을 부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외국인 채권자들에 대한 부분적 디폴트, 경제 주권 상실이 그 결과다. 정확한 모습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 모든 계산은 앞으로 10년 내에 반드시 그런 결과 중 하나를 불러올 것임을 보장한다. 이처럼 채무는 경제가 연간 2%에서 2% 이상 성장하는 것과 달리 8%에서 10%씩 계속 늘어날 수 없다. 이 격차를 반드시 좁혀야 하며 그 시점이 오면 매우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가 화폐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산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은 선택된 길이라는 점이다. 디폴트는 신뢰를 깎아먹고 긴축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생존 전략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것에 달려있다. 통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물 자산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 부동산과 강한 시장, 원자재와 원자재 관련 주식, 비트코인과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 그것이다. 위험을 이해한다면
달러 시스템 밖의 국제 주식과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산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에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달러표 채권이나 고정 수익 상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장기 채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다. 현금도 구매력은 계속 감소한다. 만약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연 이자율 4%에 매수했고 인플레이션이 8% 이상이라면 실질 손실은 연간 3% 이상이 된다. 이는 확실히 돈을 잃는 결과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차용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는 고정금리 부채를 없애는 게 좋다. 만약 3%의 30년 모기지를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10%라면 낮아진 달러 가치로 빚을 갚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유리하다. 그러나 변동금리나 높은 이자율 부채는 오히려 위험하다. 신용카드 부채와 조정금리 모기지는 즉시 갚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치 유지가 가능한 기술과 교육에 투자하라. 위기 때 생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의사, 엔지니어, 숙련공, 그리고 실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직업이 그렇다. 의사의 치유 능력이나 배관공의 수리 능력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탄탄한 자립 능력을 갖추어라. 통화가 붕괴하고 정부가 무너지면 공급망도 붕괴된다. 식량, 식수, 필수품을 비축하고 비상계획과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 위기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약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혹한 진실을 전한다. 미국은 사상 1,000억 달러가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채무는 매년 8%씩 늘어나는데 비해 경제 성장은 겨우 2%에 머물러 있어요. 이자는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질 것이고 10년 안에는 전체 세입의 반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기만 할 뿐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을 늘리다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언제 무너질지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무너질 수도, 긴축 정책으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무너질 수도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돈을 찍어내고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구매력은 사라지고 당신의 저축도 함께 파괴될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시작된 채무의 나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9%를 넘어섰습니다. 생활비는 2002년 이후로 이미 20%나 올라갔고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채무가 5천억 달러를 넘어 30조 달러를 넘기고 연간이자 지출이 2,500억 달러를 넘었을 때 찾아옵니다. 연준이 매년 3조에서 5조 달러를 더 찍어내야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15%, 20%까지 치솟을 때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 자리를 잃게 될 때입니다. 아무도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에 계속 돈을 묶어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달러 기반 자산에서 벗어나 실물 자산, 생산 가능한 자산,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겠죠.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현금과 채권만 쥐고서 재산이 사라지는 걸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5%의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그룹이 당신이 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만약 이 분석이 미국 채무 위기의 수학적 현실을 보여줬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 속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잘 버티는지, 인플레이션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 이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사상 1,000억 달러가 넘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기계는 이미 가동 중이며 당신의 재산은 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제때 알아차리고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